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번 그 학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개요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 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서 경영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오퍼레이션서인지도 이야기했었어요. 옛날은 그냥 생산 관리, 프로덕션 매니지먼트에서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산업에도 역시 오퍼레이션스가 있더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오퍼레이션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퍼레이션스 경영이 뭘 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제품의 생산 관리를 다루는 제조업체의 생산. 그래서 예전 책들은 전부 다 프로덕션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까지 포괄해서 서비스 경영 개념까지 포함한, 그래서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로. 그래서 때때로 어떤 학생들 오퍼레이션하고 끝내버리는데 오퍼레이션스로 해야 돼요. 오퍼레이션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스 이 경영 위주의 경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전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시대에 따라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도 있었고, 또 재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도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도요다사에서 정말 미국의 그 공략에 들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오히려 생산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품질 관리를 잘 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애가 많더라.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왜 오퍼레이션스 경영이 또 중요하냐 한번 보시게 되면 왼편에 이유로 인해서 오퍼레이션스 경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소비자 수요 패턴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또 좀 개성적이라는 거, 그죠? 예전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라도 여러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듯이, 그래서 개성화, 그 다음에 고급화되고 다양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흥진 크라운이라고 헬멧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흥진 크라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저가형 헬멧도 있지만은 굉장히 고가형 헬멧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형 헬멧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해서 이제 그 만들어내고, 저가형은 뭐 중국에서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모방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방해서 저가형을 모방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흥진 크라운의 브랜드가 계속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게 되면 이 흥진 크라운에 정말 굉장히 고급용 헬멧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부로 중국에 가져가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어쨌거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다양화하다는 거. 그대로 WTO 체제 하에 세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퍼레이션스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금방 이해돼요, 그죠? 소비자 수요 패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서 품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고급화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혹시 두 번째 누가 한번 이야기해볼 친구 있나요? WTO 체제 하에서 세계화가 뭐길래 오퍼레이션스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까? 생산량 자체가 필요성이 생기지 생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어떤 필요성요? 생산 계획이나 재고 통제가 국내 시장에서만 집중하는 것보다 WTO 하에서 세계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국가마다 수요 패턴이 다르고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좀 더 오퍼레이션스 경영의 필요성이 느껴졌거든요. 그것도 크게 보면은 또 첫 번째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죠. 크게 보면은,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WTO 체제 하에서는 개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어떤 인프라 같은 건 갖춰줄 수 있지만은 개별 기업에 대한, 쉽게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을 보호해야지 하고 지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죠. 제가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요사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적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로덕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 활용하는 개념인데 혹시 누가 이 차이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있어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 그죠? 프로덕트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프로덕타이제이션. 이걸 누가 한번 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 이런 개념일 것이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서비타이제이션은 제품의 서비스화예요. 제품의 서비스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또 삼성자동차나 요사이는 자동차 기술들이 발달해서 성능이 다 비슷해요. 그럼 고객들이 어떤 자동차를 살 것 같아요? 거기에 딸려 나오는 서비스, 애초부터 포함된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품 자체의 판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샀더니만 고급차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조트 시설을 내가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현대차를 샀더니만 수리했을 때 그 수리 금액에 얼마를 뭐 적립을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부과됨으로써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제품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서비타이제이션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타이제이션은 뭐겠어요? 이것은 서비스를 제품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서울의 교통 관리 시스템이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째로 뉴질랜드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교통 관리하는 시스템 서울에 되면은 뉴질랜드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삼성에서 SDS 한번 보십시다. 옛날엔 삼성 자체의 어떤 전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부서가 결국에는 삼성 SDS로 커지면서 웬만한 다른 기업들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서비스를 제품화하는 게 더 낫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통제하는 기술이 대단하다. 그럼 그 기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째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제품 서비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플러스 알파 서비스를 더 추가시켜서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죠? 또는 또 서비스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품화 해가지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수익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익 창출하는데 요사이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도 또 중요한 이제 화두로 대두했죠. 그래서 요사이 뭐 상생협력이니 또 여러분들 들어본 뭐 공유가치 창출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WTO 체제하에서는 개별 기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자, 오퍼레이션스 경영에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오퍼레이션스 정의는 간단합니다. 투입물을 경제적으로 변환시킨다. 그죠? 재무와 영업과 함께 기업의 큰 3대 기능이다. 그죠? 아무리 잘 팔아도 내가 팔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맞죠? 그죠? 열심히 잘 만들어가 팔지 못한다는 말은 그 재고를 쉽게 말해 돈을 그냥 공장 바닥에다가 그냥 쌓아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 그죠? 팔려나가야만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또 자금 조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와 영업과 그 다음에 이 생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퍼레이션 경영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퍼레이션 경영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구를 많이 썼다 하더라도 키워드가 없으면 안 되겠죠? 큰 키워드는 2개입니다. 첫째,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죠? 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사실 말하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들로 괜찮냐고 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돼요. 생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그런 방법들은 많겠죠. 원재료를 뭔가 좀 다른 원재료를 찾아본다든지, 그죠? 그런 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제가 이제 오퍼레이션스 경영의 목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 2 키워드가 들어가면 거의 이제 만점을 줄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첫째는 가치 창출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생산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오퍼레이션스 시스템의 4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이다. 그죠? 또 생산 시스템이다. 시스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고 물으면 누구나 쉽게 말하는 부분은 투입물과 산출물이에요. 그죠? 시스템은 투입물과 산출물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생산 단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 블랙박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웃풋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인풋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인풋을 조절하는 그것을 피드백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 생산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하나도 몰라도 그죠? 기업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웃풋을 보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100개 주문받았는데 분량이 10개나 있네, 90개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인풋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산출물이 뭐냐 따라가지고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보 시스템은 산출물이 정보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정보 시스템 되려면 인풋은 뭐가 인풋이 되겠어요? 정보 시스템 인풋은. 우리 여러분 정보 시스템 MIS를 배우면 딱 그 개념이 나와요. 뭘로 바꾸는 것이다. 자료죠. 정보는 자료와 정보의 차이가 뭐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업의 자료는 많은데 쓸 정보는 없다. 그죠? 정보는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시면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나의 기업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잘 가공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료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학생이 잘 말한 것처럼 자료가 인풋이 되어가지고 정보가 나온다. 그죠? 그럼 생산도 마찬가지죠. 생산 아웃풋이 뭐냐면 제품이나 요새는 포함시켜 서비스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출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머티리얼, 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돈도 필요할 것이고 각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철강업체에서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은 견디다 못해서 다 저가에 가나 팔아버렸고 이제 어떤 기업은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중국하고 9월에 수교가 된다 그러더라. 조금만 더 버티자. 그죠? 중국하고 수교되고 나서 여러분 중국은 알죠? 중국이 물건 한번 사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가서 거의 물건을 막 거의 떨이식으로 다 사버렸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막 난리는 날죠. 그죠? 이거 다 사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되는 순간에 그 철강 회사는 엄청난 돈을 아주 벌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정보들. 제가 이제 기업체 심사를 보통 많이 가요. 제가 이제 뭐 기업 혁신 대상이나 또는 국가 품질 심사를 많이 가면은 어떤 기업들은 정보를 너무너무 잘 관리해요. 정말 대단한 기업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기업 활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유관 단체나 또는 뭐 관련 또 그 상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기업하고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담당해야 되는지가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정리된 것이 직급에 따라 정리된 게 아니에요. 뭐 설령 그 상대 기업의 뭐 차장이다. 근데 관계된 사람은 우리 기업의 신입사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직급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경우에는 그 친구 둘이 고등학교 선후배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선후배로 대화하는 게 더 잘 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 기업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업데이트가 또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 깜짝 놀랐죠. 우리가 제가 MBA 부원장 할 때도 보게 되면은 마친 사람들을 기업에 보내려면 인사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인사 담당자 바뀐 경우도 많아요. 그거 찾느라고 맨날 며칠 또 허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시간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관련되는 기업의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또 그 사람 컨택할 때는 누가 가장 그래도 말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죠? 똑같은 주제라도 대화를 잘 함으로써 그걸 푸는 사람이 있고
싸워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쪽은 사실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비행기를 탔더니만 서울에서 LA 내렸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여러분 그 안에 뭐 스토리를 완전히 몰라도 왜 가능하죠? 관리하는 것은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피드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비행기에 만석을 하지 못하고 거의 반밖에 못 채웠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 심각하잖아요. 제조업체에서 불량률이라는 개념은 서비스업으로 말하면은 빈 좌석이 쉽게 말하면 빈 좌석. 빈 좌석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하면 빈 좌석을 줄일 수 있겠어요? 가격 차별화죠.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차별화. 그래서 비행기 탄 사람끼리는 옆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제일 비싸게 타고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천차만별이죠. 그죠? 네.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했다. 더 싼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항공회사의 아이디어는 뭐겠어요? 서울에서 LA 가는데 나는 당장 급하게 가야 될 사람은 1,000만 원 낼 용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300 받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60만 원만 되면 가고 싶은 사람은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6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트 이제 수업 때 많이 활용하니까 그 항공 회사를 이용하면 재밌는 것이 미리 제가 예약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비싸니까 오클랜드 그 공항을 주로 많이 활용해요.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차로 가면은 빨리 가게 되면은 승용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항공기를 빨리 구매하면 얼마냐 하면은 69불이에요. 엄청 저렴하죠. 69불. 그죠? 그런데 출발일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출발일 아마 직전 날은 180불 정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은 가격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 결과를 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생산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운영 및 통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설계 위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시기가 좀 더 높을 것이고, 그죠? 또 잘못된 결정 내릴 때는 굉장히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밑에 있는 운영 및 통제는 좀 틀리더라도 내일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표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제품 수요가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측이 중요하죠. 굉장히 많이 팔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 능력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 안 팔리면 얼마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가 변화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언제. 자, 에어컨은 여름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름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리 겨울철에 만들어서 또 미리 우리가 예약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윗단계에서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경우죠. 지기로 말하면 거의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하면은 제품 및 서비스. 자, 어떤 제품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할 것이냐. 그죠? 자, 엄청 많은 사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나는 통신 판매업자는 아니지만은 통신 판매업자의 임대를 받아가 내가 재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경우죠. 또 나는 바이오 벤처인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많지만은 바이오 상품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큰 제약에서 팔아서 나는 특허료도 받고 또 판매 일어날 때마다 매출에 대한 또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딱 눈으로 보이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 것들도 다 가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은 우리 흔히 말하기로 기업에서는 그냥 캐파라 그래요. 프로덕션 커패시티 줄여가지고 커패시티 줄여서 캐파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덕션 이 커패시티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생산 능력이 필요한가.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 얼핏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금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물건이 대히트했을 때 생산 능력을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공장 또는 점포의 시설 입지는 어디가 적절한가? 이것들도 기업이 많이 경험을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설마 우리 회사가 크겠나 싶어서 이천에 적당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에 조금 더 넓히려 했더니만 갑자기 그 주변에 녹지에 묶여서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고민합니다.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통째로 다 뜯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항상 사업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위기도 관리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원산지 규정에 묶여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내가 조달받기로 했는 그 나라에서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내가 여러 다양한 소스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대체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말로는 이렇게 적었지만은 막상 보면은 다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이상은 배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도 중요할 수 배치, 부서, 장비, 작업 흐름, 그리고 이런 배치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갈 때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냐. 무조건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로 다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보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것도 사야 저것도 사야 이런 식으로 가나 많이 팔 수 있게.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큰 몰에 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월마트에 갔다. 그 어떤 통로를 가는 통로의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요. 끊어지면 또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물건이 있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 그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팔려 나가는 정보들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만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일일 건데 맥주하고 기저귀가 그 계산대에 계산하는 순간에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맥주와 기저귀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어쨌거나 원인은 뒤에 찾기로 하고 그 두 제품을 떨어져 있는 제품을 같이 붙여뒀더니만 매출이 엄청난 거죠. 나중에 봤더니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세도 좀 생각하면서 맥주도 마시면서도 보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배치,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를 볼 것이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설비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설비를 사무실 옆에다 배치하다 큰일 나겠죠. 그런 것도 배치 규칙들도 있다 보시면 되고 작업 설계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의 개선 방안 하는 그런 작업 설계. 작업 설계 잘해서 사실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작업 설계 그러면 옛날에 그 보면 시간 동작 연구 이래 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정말 이렇게 사람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못한 것이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 동작 연구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무게의 물건을 얼마 정도 이동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린다는 걸 다 계산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일할 때 그 일하는 동작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이 걸렸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딱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화장실 이런 필요한 시간들 빼게 되면 얼마나 시간 남지 않습니까? 딱 나누면 생산량이 바로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더 좀 대단한 것들은 뭐 동작 경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일할 때 왼손도 일하게 하라든지 뭐 이죠. 하여튼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우는 테일러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청문회에 불려갔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했다. 생산성은 물론 기여를 했을지 몰라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설계 파트도 중요한 파트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운영 및 통제 파트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세 가지는 거의 연결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총괄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주 생산 일정,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 제가
그 맥주 예로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맥주라 그러면은 백맥주와 캔맥주 있지만은 처음부터 구별해서 생산하는 계획을 짜지 못해요. 처음에는 뭉뚱그려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맥주를 이번 달에 총 얼마 생산하겠다. 그것이 총괄 생산 계획이에요. 주 생산은 뭐죠? 이제 구분해서 그럼 매주에 캔맥주 얼마, 백맥주 얼마 생산할 것이냐. 그죠? 자재 소요는 뭐죠? 그런 것들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 조달이 되어야만 백맥주나 캔맥주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순위적으로 제일 위에가 총괄 계획, 그 다음에 주생산 일정, 그 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 이것도 우리가 수업을 이제 배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 계획도 작업 중에서는 어느 작업을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품을 한 10개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제일 원하는 바는 생산된 대로 팔려 나가면 제일 좋겠죠. 재고가 쌓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의 중요한 설비에 있어 가지고 10가지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순서로 생산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비싼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죠? 물건을 이렇게 N개 정도 물건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생산된 대로 팔려 나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순서로 생산할 것이냐. 그죠?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죠.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흔히 많이 쓰는 규칙은 이런 규칙이에요. 자, 현재의 재고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죠. 어떤 제품 현재 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요책에서 목표로 만들어야 될 양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럼 목표에서 현재 재고를 빼면은 그것이 그만큼 필요한 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율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건 빨리 생산할 수 있고 어떤 건 늦게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목표량 대비해서 현재 재고 수준을 빼요. 목표가 1000개인데 현재 만약에 200개다 800개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다시 나누기 생산율을 해요. 시간당 80개 생산한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긴급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긴급한 것부터.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방식이 잘했는지 어떻게 알죠? 물으면 총 관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경영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생산 관리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다가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이면 재밌는 것이요. 전부 다가 비용, 어떻게 보면 비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충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재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도 있지만은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비용도 있어요. 품질 다 마찬가지, 서비스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두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비용을 더한다면, 이것도 물론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더하면 이 값이 우리가 가장 좋은 양이 되는 경우죠. 양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비용은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재고가 많으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없으면 0이 되는 것이고, 줄어드는 비용은 단위당 주문 비용이에요. 주문을 내가 100만 개 할 때 하고 100개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영하게 보는 모든 문제도 저런 식으로 절충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값들을 찾는 문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우리 이 수업에서는 프로젝트는 아마 다루지 못해요. 그죠? 혹시 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여러분 프로젝트 뜻이 뭐냐 하면은 잠실 경기장을 짓는다. 그것은 대단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비반복적이에요. 그죠? 한 번 하는 큰 공사. 그죠? 그런 사업들, 이걸 우리 프로젝트로 얘기하는데, 자, 이 프로젝트가 왜 어렵냐 하면은요, 프로젝트 잠실 경기장을 짓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작업 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 먼저 끝나야만 그 다음 작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렵죠. 동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작업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내가 3년 만에 잠실 경기장을 지으려면은 어떤 작업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죠. 어떤 작업은 좀 늦어져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작업 늦어지면은 전체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방식이 우리 이번 수업에서 못 배우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주공정,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예요.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패스, 경로를 찾아가 그것만 잘 관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크리티컬 패스 찾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찾는 것이, 그죠? 그건 또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다루게 되면은 사실은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품질 통제를 가지고 품질 관리도, 그다음에 이제 불량률 개선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하고 샘플링 검사도 우리가 요 수업에서는 다루지 못해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소개하는 걸로. 여러분들 관리도라는 것이 기업에서는 바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죠? 평균값이 있다 그러면은 관리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꼭 그 속에만 사실은 들어와야만 제대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럼 관리 상한, 하한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이 경영 통계에서 배운 기법을 이용해서 정하는 거죠. 그죠?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정규분포의 평균을 그냥 관리의 중앙선에다 두고,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을 3시그마 범위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시그마도 대단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 품질 경영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냥 개념적이지만은 이제 6시그마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6시그마 참고로 어느 정도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99.99966%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제품에 내가 그 양품을 99.99966%.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6시그마라는 수준은 3.4 ppm이다. 그죠? 3.4 ppm 뜻이 뭐냐면은 ppm 뜻이 parts per million이에요. 100만 개 만들 때마다 3.4개가 불량이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거꾸로 양품은 99.99966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시그마라는 것은 대단한,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그것은 경영자부터 모든 사람이 합심하지 않으면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죠. 옛날에 3시그마도 대단한 이 품질 관리 방식인데 그보다도 더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9.99966은 어떤 학생들은 99%도 대단한데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끝에 있는 두 파트 빼고 대부분은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내진 않아요. 그죠? 이거는 너무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 또 우리 기말 시험 치기 전에 또 시간 되면 좀 리뷰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딴 거는 모르더라도 오퍼레이션 경영의 목표는 뭔지는 이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이제 이것은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까 전 그 구조로 말하기는 피라미드 구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가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 위에 있는 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는 말뜻 그대로 수익성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리고 ROI. 그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정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오퍼레이션스에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여기 나오는 5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전략,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되는 오퍼레이션 전략에서는 크게 이 5가지가 중요한 전략의 요소가 돼요. 그죠? 자, 비용, 그 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시간, 유연성, 품질. 그죠? 시간 납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원하는 시기에. 그죠? 그리고 유연성은 뭐죠? 어떤 주문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질적인 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통제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달성시키는데 기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 쪽에 있는 이런 전략 지표들은 반드시 경영 성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제일 위에 기업 전략이 있으면은
그 밑에 사업부들이 있다. 뭐 무슨 사업부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도 기업 전략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제일 위에 그 전략 범위 내에서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또 기능 전략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역시 6페이지에 받는 내용들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역할에 맞게 계획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직하는 거, 그죠? 또 명령, 이런 통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 작업 할당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죠? 사람마다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적절히 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은 이렇게 서비스까지는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제품 서비스 다 포함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이제 혹시 토론할 경우에 나는, 요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본다. 신문 스크랩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를 보니까 차이가 뭐냐?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적이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객들이 인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리츠 칼튼 호텔에 만약 투숙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리츠 칼튼 호텔에 비누 같은 거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누에 리츠 칼튼 적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모텔에 투숙했다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유형화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여행하다가도 딱 그 사인만 보면은 막 굉장히 기뻐해요. 그죠? 아, 저기가 바로 맥도날드. 그죠? 뭘로 알 수 있죠? M자요? 알 수 있는 경우죠. 여러분 그런 것들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 있죠. 그런 예를 아마 여러분 엄청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적으로 쌓아둘 수 있나요? 안 되죠. 제가 아까 전에 항공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LA 가는데 반만 태워간다면 화가 나는 경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은 스타 얼라이언스 제도죠. 그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UA 항공을 주로 많이 타요. 물론 아시아나도 이제 타지만, 그런데 미국에 딱 가면은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한국 가는 UA 비행기가 만석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아나를 타면 어떻겠나 전화가 와요. 참고로 아시아나가 더 비싸요. 그럼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타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미국에서는 아시아나를 그래도 아직도 인지도가 그 미국 국적 항공사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스타 얼라이언스 됐기 때문에 서로 빈자리 채워주는 경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빈좌석을 채들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예들도 여러분도 찾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자, 서비스는 고객 접촉도 높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현장에 있는 직원이. 삼성 에버랜드 임원이 아무리 지시를 잘해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조흥은행의 저 행장 그분이 오셔가지고 옛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분은 항상 출근하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객 소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하도 놀란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놀란 경험이냐면 어떤 그 고객이 아침 은행 문 여는 순간에 그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폐로 뭐 바꾸어 돌라 그랬대요. 근데 참고 있는 분이 막 바쁘다 보니까 막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신문에 기사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빠른 속도로 좀 퍼져 나와가지고 엄청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는 그분 CEO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출근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고객 소리부터 먼저 보고 그거를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밑에 있는 담당자가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은 타격이 엄청 큰 경우, 여러분들 아마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접촉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 갖춘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제품과 달리 진입비 태거 장벽이 굉장히 낮다. 여러분 아마 음식업 생각하면 되겠죠. 한 달 전에 있었던 식당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평가도 다 주관적이에요. 그죠? 미국 학생들 같으면 막 토론을 시키면 좋아하죠. 막. 그죠? 시험 막상
그 중간 시험을 쳐서 시험 답안지는 보면은 채점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토론은 뭐 엄청 좋아하는데 또 한국 학생들도 반대죠. 한국 학생 미국 같이 좀 당황하는 것이 토론은 내가 완벽해야지 토론하려고 하다 결국 시키에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또 미국 이 시험 답안지 보면 또 재밌는 것이 막 미국 친구들은 막 지저분해 답안지가. 그죠? 근데 우리 한국 학생 어때요? 막 화이트를 지워가 가장 깨끗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지우고 나중에는 답안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제발 지우지 말아요. 뭐를 쓰면은 나중에 X 치면 우리가 다 채점해 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이 때문에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주입식 교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토론식 좋아하는 사람이 다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주관적 품질이기 때문에 뭐가 어렵겠어요?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의 제일 힘든 점은 생산성 측정이에요. 그죠?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을 측정할 것이냐. 여러분이 그런 또 기사를 갖고 와도 되죠. 그죠?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조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은 막 새로 시도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뭐 거의 유사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노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변호사 예를 들면 쉬워요. 그죠? 고객의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 의뢰하면은 둘이가 엄청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변호사 지시하지 않는 일은 함부로 말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존도 높기 때문에 그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죠. 그럼 저 경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문 인력에 대한 작업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서분이 시간 예약을 잘 짜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 딱 끝나는 순간에 굉장히 비싼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건 할 수 있게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는 시간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 의존도가 왜 높죠? 학생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예를 들면 쉬워요. 굉장히 내 노동을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변호사 같은 예.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오퍼레이션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가 뭔지,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뭐냐. 그죠?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수요책 기간이 어때요? 제품은 길다. 그렇지만은, 서비스는 짧아요. 그죠? 짧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파트타이머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피크 수에 어떻게 다 대응하겠어요. 그죠? 제품은 안정되게 생산되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좀 임시적으로 사람을 좀 필요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과학적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헨리포드의 이동 컨베이 시스템을 비교해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개인의 능률 향상이에요. 어떤 한 작업자의 능률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컨베이 라인은 어때요? 각자 담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한 사람 빨리 일해도 그 다음 사람 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재고가 막 쌓이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사람은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컨베이어 라인의 핵심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일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업 전체의 능률 향상, 그것이 바로 컨베이어 라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꼭 쓸 때는 그 핵심들 키워드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방임 관리를 지향하고 작업자의 과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고임금 저노무 비용.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고임금, 각 작업자에 대해서 임금을 최대한 주면서 저노무 비용. 기업 전체로 볼 때는 노무 비용이 적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아이디어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실현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호텔에 여러분 이제 이 고대 경영대 나오신 그 장병작 사장님이 그 계시면서 저런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쓴 거죠. 호텔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 전체로 볼 때 임금비가 되게 적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물어봤더니만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정보 시스템으로 다 처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지 않습니까? 종업원은 많이 받아 좋고 기업은 임금비 비중이 낮아 좋은 것이니까. 그죠? 그 당시에 바로 테일러가 그럼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는 정보 시스템이 없었을 거니까 과학적으로 관리한 거죠. 여러분 저기 나오는 가장 키워드가 바로 과업이에요. 과업. 영어로 말하면 태스크라 그러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일의 단위를 과업이라 그래요.
그 과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도 너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렇게 일을 시키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과학적 관리법은 경영자와 종업원 둘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죠. 그죠? 진실한 이해는 결국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잘 되려면 결국 종업원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면은 고용주도 인건 비중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종업원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제 가능하냐 하면은 과학적 관리법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보면 금방 이해되지만은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을 공부하게 되면 갑자기 헷갈려 버려요. 어떤 학생 열심히 적었는데 갑자기 세 가지에 하나는 저 뒤에 걸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한 가지만 사기 쉽지만은 여러 가지 있으면은 선택 어렵듯이 잘 구별해야 돼요. 자, 뭔가 봅시다. 작업의 표준화. 그죠? 이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작업 조건의 표준화. 작업과 작업 조건을 표준화해야만 생산성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것이 바로 차별적 성과급제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요일에 만약 2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8시간을 우리가 꼭 필요한 화장실은 그런 생리적 시간을 빼게 되면 남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이 딱 바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차별적이죠. 성과에 따라 가지고 너는 일을 제대로 잘했구나. 월급을 더 주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혹시 잘못 생각하면 요사이 차별적 성과급제 요사이 많이 활용하니까 사람들이 테일러 당시에 얘기 있었겠나 생각하는 경우라서 이걸 빠뜨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면 요사이는 다 차별적이잖아요. 요새 대학도 어때요? 연봉제 딱 하게 되면은 연구 못하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학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맞게 해준다는 거. 그죠? 벌써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 벌써 있었죠. 성과에 따라서 차별적 임금을 줬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는 게 테일러는 옛날에 나온 방식이니까 설마 있었겠나. 요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잘 물어봅니다. 크게 테일러와 헨리 포드를 비교 설명하라는 것도 물어보고,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칙 세 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노무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체 조직 능률에는 좀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와 비교하는 Continuous Moving Assembly Line, 그죠? 자,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 바로 헨리 포드, 그죠? 우리 생산 오퍼레이션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대량 생산인데 전체 조직의 능률 향상이라는 꼭 있어야 돼요. 비교 설명할 때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3대 원칙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장비의 전문화, 그죠? 그리고 작업의 단순화, 그 다음에 부품의 표준화. 전부 다 영어 단어가 S로 시작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3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비자까지도 관심을 둔 거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소비자 개념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이 서로 노력합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당연히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죠?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08년도에 가격이 5,000불이라면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26년도에는 750불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 커버되는 경우죠. 그죠? 박리담회란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경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소비자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트럭 운전사를 위한 호텔이 있어요.
그럼 트럭 운전사를 위한 호텔이라 그러면은 그 트럭 운전사가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호텔에 멋있는 부대 시설을 원하지도 않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조용하게 자고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호텔이 등장하게 된 거죠. 방의 안락이라든지 편안함은 거의 특급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부대 시설을 대폭 단순화시켜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트럭 운전사들이 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야, 이 고객이 이걸 좋아할 거야 하고 했는데 고객이 아닌데 하면 돈을 잃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고객의 가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가치를 파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고객의 활동들을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나네. 지금 엄청 많은 제품들이 싱글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만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죠. 앞으로 시니어들이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네. 고령자를 위한 그런 비즈니스. 그죠? 똑같은. 그래서 앞으로 헬스 산업이 떤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100세, 여러분들 아마 100세 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함으로써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우리 시절보다도 더 많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죠. 그죠? 답이 없죠. 그래서 어떤 그 학교에는 그 과목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좀 서로 좀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매경을 구독해가지고 공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각자 OM에 대한 주제들을 잘 살펴가지고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5분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선생님이 그 사례를 다시 담아올게요. US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토론 그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작동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5분 동안 잠시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업 때 배운 어떤 키워드 관계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분 의견 하나 적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그래 우리가 토론할 때 재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개 준비가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관리법과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 이 예를 가져왔어요. 이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란 분이 그 테일러 경영 CEO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테일러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영사상 학술회의에서 그죠? 학회에서 준 상을 왜 받았냐? 과학적 관리 기법에 따라서 한국형 경영 모델을 개발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겁니다. 우리 OM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생산관리 그 스쿨의 주임 교수로 롯데그룹도 제가 그 역할을 했지만은 롯데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배운 내용을 또 현대라면 현대화하는 게, 우리가 생산성 개선 기법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테일러의 그 관리 기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국적인 상황에, 여러분 한때 우리가 IMF 나기 전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해서 한국의 생산성 향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뭘까 조사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녁 때 술을 함께하는 그 문화도 굉장히 생산성에 기여를 하는 그 문화로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낮에 일할 때는 막 엄청 구박받다가 또 이제 술자리 가서는 야 우리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야 해서 그것도 털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게 된 거는 IMF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어떤 기업 보기도 월급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기업에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가족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떤 그런 대우에 나는 더 만족한다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이미 출간된 지 100주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심지어 차별적 선거급제 그거는 지금 열심히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저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기사로 나왔다 하는 말은 아직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학회들이 있고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기업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대단한 기업이에요. 제가 마침 제가 중소기업학회 관련되다 보니까 그 대우조선해양을 우리가 2월 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그 배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막 쉐빙선부터 해가지고 막 대단한 배들이 그 저기 해양 플랜트부터 거의 뭐 엄청납니다.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첨단 그런 그 배들을 만들므로써 그 수주 금액이 거의 뭐 한 몇 조 원 정도 될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런 그 기술력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더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두 회사 공장이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 회사 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한 것이고, 그죠? 쉽게 말하면은 부품업체 만들어진 물건이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공장에 들어오는 경우죠.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현대, 그죠? 현대는 뭐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 모비스는 뭘 하는 데죠? 하면 모비스는 쉽게 말하면 반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산 관리에서 배우는데 모듈 생산 우리가 이제 배워요. 모듈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반제품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고객들은 변속기를 수동을 원한다. 그때부터 수동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동 변속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장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알겠죠? 이 고객은 자동 변속기네?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덩치 큰 반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리 같은 것이 굉장히 용이하죠. 굳이 단점을 따진다면은 고객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 막 뜯어가지고 이 부분만 고치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통째로 모듈 범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바로 옆에 건설되는 공장은 바로 현대모비스 모듈 공장이다. 그죠? 이거는 뭐 늘 보는 것이니까 뭐 예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세 개 다른 현대모비스 어떤 공장에도 없는 구조물이 눈에 띈다. 그죠? 공장 간에 연결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그죠? 예, 그래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모듈 공장과 현대차 브라질을, 그죠? 공장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이 왜 나오게 됐느냐? 결국 시간 단축이죠. 우리가 생산 관리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뭐가 있었죠? 시간. 그죠? 유연성. 그 다음에 품질. 생산성.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모듈 이송 시간 단축을 줄이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컨베이어 시스템 방식을 도입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모듈 생산 또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변속기 그러면 크게 우리 두 가지 딱 하잖아.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뭐 2000cc, 2400이 딱 한 세 가지 딱 가정을 해요. 또 뭔지는 몰라도 어떤 것이 또 뭐 있어. 이거 한 5가지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생산하느냐 하면 합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 생산하는 사람은 그냥 돼가지고 10가지만 생산하면 되는 경우죠. 그죠? 마케팅 하는 사람은 몇 가지 마케팅 할 수 있죠? 꼽의 법칙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꼽의 법칙이니까 무려 30가지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모듈 이 방식은 뭐냐면은 기업 내에서 제일 사이 안 좋은 부서가 사실은 영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부서예요. 왜? 생산은 적게 생산해가지고 가능한 많이 해서 원가를 떨어뜨려 하는 것이고 마케팅은 가능한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양쪽을 충족시켜주는 그 방식이 바로 모듈 방식이죠. 보십시오. 10가지 생산함으로써 30가지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의 이송 시간 단축. 모듈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반제품이다. 그죠? 반제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좋아요? 물류비가 절감되고. 그죠? 컨베이어로 바로 가는 것이니까 차로 실어가 다시 상차해가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 라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신속한 부품 공급이 가능해서 현대차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용, 뭐 그 외에도 보십시오. 가운데 단락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공장을 풀가동해서 원래 17만 5천 대의 모듈을 생산하기로 했다. 그죠? 현대 생산 목표에 거의 근접해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현대모비스 브라질 모듈 공장에서 품질만 전담하는 인원이 70명이다. 품질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전달했는데 100개 전달인데 10개 불량이면 그 다음 더 많이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질은 정말 중요한 이슈고, 여러분 특히 현대자동차의 정몽구의 품질에 열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마음에 안 들면 품질에 그 자리에서 막 우리 그 흔히 기업을 나타내는 기업 문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 그룹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SSKK라 그래요. 그게 무슨 약전 역시 여러분 알아요? SSKK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대단해요. 그죠? 그 망치로 품질 안 좋으면 그걸 박살 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막 그 과한 경우도 많죠. 뭐, 본네트를 열지 못해가 바로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 회사 제품에서 몰라서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SSKK라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출, 그 다음 도장, 모듈, 그죠? 사출 털을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 자체를 하나는 끝날 때마다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불량 제로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하루 일과에 처음은 품질 회의부터 시작한다. 그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습이 습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삼성 계열사 대단한 그 기업이 우리가 이제 생산 관련해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TPM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기로 Total Productive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계의 설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설비 고장 나면은 그때 비로소 수리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사전적인 수리예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수리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TPM 그러면 그거 뭐 미국에서 하는 것이고, 뭐 또 귀찮게 됐네 해서 어떤 사람 냉소적으로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TPM을 Total Paint Management다. 왜냐? 설비를 관리하러 갈 때는 어린 사람들이 색칠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색칠하면 좀 뭔가 좀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이니까.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죠? 그래서 하다가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냉소적인 게 많았지만 삼성의 그 모 계열사는 제대로 그걸 시행해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설비 관리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무부서에 전화하면 돼요. 와서 수리해줘, 고쳐줘. 그런데 설비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엔지니어에 버금가는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설비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이 설비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시켜 주시오. 그거 빼면 얼마나 기업에 손실이 많겠어요. 그죠? 그걸 교육을 시켰더니만 맨디는 지나면서 전부 다가 자동차 단순히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원리 다 아는 사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자신감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설비는 거의 가동이 풀로 가동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예가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퍼레이션스도 잘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외국 여러 멋있는 기업들 한번 보게 되면은 IBM CEO의 전공은 어디냐? 팔미사노 CEO는 전공이 역사학이에요. 그죠?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잘 관찰함으로써 오히려 비즈니스 한 사람,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고대 최고 경영자 주임교수 하면서도 우리가 이번 또 주제도 인문학을 넣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성과를 최대로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능력 뛰어나지만은 막 독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또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경영학 외에도 이런 정말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나중에 큰 성과 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키워드든지 간에 조사해가지고 우리 다음 수요일에 자유롭게 발표 토론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주 월요일에 수업하고 수요일은 지난주 거 토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그 다음 주 거 살펴봐야 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걸로.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는 그냥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케이스 하나 달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